12월 3일 쌀쌀한 아침 6시 47분. 영국 왕실은 홍보와 공식 소통의 핵심 원칙을 산산히 조각냈습니다. 버킹엄 궁은 사실상 왕위 계승을 종식시키고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왕실 이미지 회복 프로젝트를 무너뜨리며 현직 왕비를 왕실에서 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적 중요성을 지닌 왕실 성명은 보통 새벽녘에 발표됩니다. 일반적으로 홍보 담당자들이 외교적 품위와 모호한 상호 존중으로 모든 단어를 부드럽게 다듬은 후 오전 중반에 발표됩니다. 그러나 이번 성명은 온 국민이 잠에서 깨기도 전에 발표되었으며 마치 사형 집행처럼 차갑고 정확한 어조를 띄었습니다. 성명은 찰스 3세 국왕이 카밀라 파커 볼스의 자기 명예 그리고 헌법적 지위에 관해 의회의 즉각적인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궁궐 문서에 그녀의 혼전성을 사용한 것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분명한 신호였다. 고도의 통제와 경계심이 요구되는 왕실 문서 세계에서 누구도 실수로 혼전성을 사용하는 법은 없다. 이는 의도적이고 잔혹한 언어적 격하였다. 그 문서에 담긴 메시지는 절대적이었다. 왕실이라는 제도는 이미 그녀를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세용 명서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나 상호 합의에 의한 별거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재정 비리와 막대한 규모의 미공개, 해외 계좌 발견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왕비의 왕비직 유지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즉시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별거가 아니라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행된 제도적 단절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실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사태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탐사 저널리스트들이 조사 결과를 보도하기 전에 왕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냉혹한 논리를 확립해야 했습니다. 이번 제도적 파업의 전례 없는 속도는 이번 위기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요소입니다. 거대하고 유서 깊은 영국 군주제의 체계는 헌법적으로 빙하처럼 느리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도적 스캔들은 처리하는데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립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감사관들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엘리트 법률팀은 헌법적 선례를 논의하며 홍보 전략가들은 몇 분기 동안이나 그 여파 속에서도 군주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대중에게 사태가 알려질 즈음에는 위기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철저하게 희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끔찍한 금융사기의 전모를 알게 된 시점부터 한 여성이 30년 동안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최고의 직위를 박탈당하기까지 정확히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초고속으로 진행된 120시간 동안 왕실은 전례 없는 긴급 추밀원 회의를 소집하고 하룻밤 사이에 긴급 법안을 마련하여 의회를 통과시키고 결국 왕세자가 자신의 아내의 업적을 완전히 파괴하는 법안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하나는 문서상의 증거가 압도적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뿌리 깊고 조직적인 공포가 자기 보존을 위한 모든 제도적 본능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단 5일 만에 어떻게 몰락했는지 이해하려면 그녀의 몰락을 촉발한 지극히 평범한 관료주의적 계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충격적인 정보 유출이나 심각한 불화 혹은 비밀 작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이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회계 처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부의 불평등과 왕실 보조금 사용에 대한 대중의 압력이 거세지자 2025년 5월 영국 의회는 공적 자금을 받는 모든 고위 왕족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현대화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책임성을 보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여겨졌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였기 때문에 왕실 내 누구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절차적 조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망 있는 독립회계법인인 레이놀즈 파트너스는 9월부터
대대적인 재정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최상위 계층부터 시작하여 국왕의 매우 복잡한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왕비의 재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카밀라의 재정 감사는 전체 작업 중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과제일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그녀의 재정은 랭커스터 공장령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생활비 이전, 결혼 합의금에서 비롯된 일부 개인 재산, 그리고 잘 분류된 일반 가게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사소하고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불일치를 찾아내는 데 의존합니다. 10월 사라 미첼이라는 수석 감사관은 지급 승인 내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던 중 매우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카밀라의 계좌에서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재무관리 회사로 매달 정확히 5천 파운드가 정기적으로 송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실 재산 규모를 고려하면 5천 파운드는 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거의 반올림 오차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 미미함 때문에 이 송금은 수년간 왕실 내부의 감시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 감사관에게 있어 소액에 분류되지 않은 반복적인 국제 송금은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미첼은 왕비 비서실에 이러한 송금의 사업 목적을 설명하는 표준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카밀라 비서실 직원들이 제공한 답변은 부동산 관리 컨설팅 서비스 모호하게 언급하는 등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분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서도 업무 범위를 명시한 공식 계약서도 룩셈부르크에서 관리가 필요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금융규정 준수 분야에서 구체적인 문의에 대한 모호한 답변은 곧 비상 신호와 같습니다. 국제감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던 미첼은 문의 내용을 상위 부서로 전달하고 룩셈부르크 회사와 직접 소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왕실 재정 관리가 일상적인 업무처럼 보인다는 환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룩셈부르크 회사는 왕실 소유 부동산이나 직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며 어떠한 합법적인 사업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유령 회사였습니다. 유령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물리적인 사무실도 직원도 실제 운영도 없습니다. 그 유일한 목적은 자금의 출처와 최종 목적지 사이의 연결 고리를 모호하게 하는 의도적으로 불투명한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돈은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가면서 거래 경로를 효과적으로 세탁합니다. 아이 특정 룩셈부르크 법인은 단 하나의 명확한 목적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바로 여러 곳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받아 카밀라 명의로 여러 국제 관할 지역에 개설된 수많은 개인 은행 계좌로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너즈 파트너스가 룩셈부르크의 페이피어 컴퍼니가 악명 높은 세계적인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또 다른 정체불명의 법인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수사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개인이 우연히 세 나라에 걸쳐 있는 다층적인 역의 금융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는 의도적인 계획, 막대한 자본, 그리고 엘리트 자산 은닉 전문가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내 세무당국이나 기관감독위원회가 금융활동을 추적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미첼은 즉시 자신이 속한 로페움의 고위 파트너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그들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궁궐 경호 및 법률 고문 최고위층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회계 감사 전문가들이 조용히 투입되었고 조사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처음 5천 파운드에 불과했던 차액은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역의 금융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네바와 취리히의 사립은행에서 완전히 별개의 거액 계좌 3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스위스 계좌들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개설되었으며 총 약 320만 파운드의 미신고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사기 수사에서 날짜는 금액 자체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 왕비는 2005년 4월 윈저 길드홀에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은 혼인신고식을 올렸습니다. 스위스 계좌는 결혼식 직전과 직후 몇 달 동안 체계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 계좌들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출처에서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자금은 영국에서 유입되었지만 나머지 자금은 복잡한 국제 경로를 거쳐 송금인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계좌들의 인출 내역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돈은 유입된 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해당 계좌들이 생활 유지 사치품 구매 또는 일상 경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이 계좌들은 절대적인 비밀 유지를 통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설계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고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네 번째이자 더욱 충격적인 금융거래 경로가 드러났습니다. 2007년에 케이맨 제도에 의해 가설된 이 계좌에는 400만 파운드가 넘는 거액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특정 카리브해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주로 영국에서 왔으며 자금 출처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중간 계좌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전체 조사 보고서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 즉 단순한 규정 준수 실패를 기관 존립 위기로 바꿔놓은 부분은 바로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여고의 계좌로의 입금은 2010년대에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컨월 공작 부인으로 재임했던 기간 내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후 권력 이양 과정을 거쳐 2024년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삶에서 물려받은 잊혀진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영국 왕비로서 왕관을 쓰고 국제 무대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동안에도 돈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금융 네트워크의 구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한 수준을 드러냈다. 자금은 중앙 집중식 집결지로 모여 조세 피난처에 위치한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극도로 비밀스러운 금융 관할 지역으로 분산되었다. 이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했다. 수사관들은 이제 가장 위험한 질문, 즉 이 역의 제국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에 집중했다. 정교한 재산, 은닉 사건에서 직접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계약상의 대가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정황 증거는 충격적이었다. 자금의 상당 부분은 앤드류 왕자의 사회적 재정적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연결된 부유한 개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였다. 이들 기부자 중 일부는 과거에 논란이 많은 세계적인 인물들과 연루되었거나 유럽 여러 당국으로부터 금융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상당한 금액의 예금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 분야에서 운영되는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는 왕실과의 은밀하고 암묵적인 연관성이나 지지가 수천만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녔습니다. 조사관들은 카밀라의 공식 왕실 일지를 기준으로 예금의 시기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카밀라가 특정 부유층 손님들이 참석하는 특별 행사를 주최한 후 몇 주 안에 또는 특정 산업에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자선 활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직후에 막대한 역외 자금이 정기적으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것입니다. 앤드류 왕자와의 연관성은 왕실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안겨주었습니다. 카밀라의 비밀 계좌로 돈이 입금된 시기는 앤드류 왕자가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연루로 인한 막대한 법적 방어 비용과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 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카밀라와 앤드류 왕자 간의 직접적인 은행 송금 내역을 즉시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앤드류 왕자의 법적 위기와 카밀라의 해외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시기가 너무나 빈번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일치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들은 소름 끼치는 가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칼스 왕세자와 윌리엄 왕자가 왕실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앤드류 왕자와 공개적으로 고통스럽게 거리를 두며 사실상 그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동안 전혀 다른 공작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다. 불명예스러운 앤드류 왕자의 부패한 금융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금이 왕세자, 바로 옆에 서 있는 여인의 역의 계좌를 통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카밀라가 자신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은닉하는 비밀 금융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조사가 단순한 행정 규정 위반을 넘어 잠재적인 범죄 공모 및 자금 세탁의 영역으로 접어들자 궁궐 관계자들은
더 이상 회계 담당자들이 상황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앤 공주를 비밀 브리핑실로 불렀습니다. 앤 공주는 왕실의 절대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녀는 궁궐 내 갈등에 관심이 없고 특정 언론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왕실의 존속에 대한 냉철한 헌신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녀는 폭발적인 내용을 담은 파일을 읽고 다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극비 브리핑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앤 공주의 첫 반응은 극심한 공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밀라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그녀의 후속 분석이었습니다. 복잡한 기업 구조와 역외자금 아이체를 검토한 후 앤 공주는 이것이 단순히 숨겨지고 잊혀진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왕실 궁궐 내부 규정 준수 담당자 그리고 국제 조세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숨기기 위해 고도로 계획되고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조라고 선언했습니다. 앤 공주는 이처럼 정교한 계획은 자신이 심각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던 인물의 소행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감사관들이 단순히 부실한 분류나 귀족들의 허술한 회계 처리로 인해 신고되지 않은 거액의 국내 은행 잔고를 발견했다면 그 위기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세청과의 굴욕적이고 조용한 재정 합의 수정된 공개 양식, 그리고 대규모 내부 질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왕비는 위기를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앤 공주는 똑같은 문서를 검토하여 회계사들이 수치화할 수 없는 요소, 즉 악의적인 의도를 진단했습니다. 고의적이고 조직적이며 장기간에 걸친 은폐는 법률 및 헌법적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습니다. IG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앤 공주는 처음에는 스캔들을 덮어버리려는 본능적인 마음으로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50년 동안 그녀의 주된 역할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왕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위기를 조용히 수습하고 폭발적인 세부 사항들을 가족 내에서만 비밀로 유지하며 오빠의 통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헌법적 붕괴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감사 기록에서 깊숙이 숨겨진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녀의 생각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회계 감사관들이 케이맨 제도와 스위스에 숨겨진 수백만 달러에 매료된 동안 앤은 초기 감사의 시간 순서에 집중했다. 사라 미첼은 10월 초 룩셈부르크에 대한 5,000파운드 지급과 관련하여 정중하고 일상적인 서면 질의를 보냈다. 파일 깊숙이 뒤져본 앤은 최초 감사 질의가 접수된 지 정확히 12일 후 카밀라의 개인 비서실에서 직접 발부된 긴급하고 극비의 재정 지침을 발견했다. 이는 룩셈부르크 페이페어 컴퍼니를 즉시 해산하라는 명확한 지시였다. 또한 제네바와 취리히 계좌를 즉시 폐쇄하고 남은 잔하액을 추적 불가능한 곳으로 신속히 이체하며 모든 관련 은행 기록과 통신 내역을 일상적인 행정 정리라는 명목으로 완전히 파기하라는 긴급 요청도 포함되어 있었다. 방 안에 예스때온 다른 누구도 그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변호사들은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회계사들은 송금 내역을 추적하고 있었다. 앤 공주는 시계를 보고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즉시 깨달았다. 카밀라는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었다. 영국 의회가 명령한 공식 감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그녀는 해외 유령 회사들을 해산하고 재무 기록을 파기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만약 카밀라의 필사적인 11일간의 은폐 시도가 끝까지 진행되었다면 룩셈부르크 법인은 사라지고 스위스 계좌, 잔액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을 것이며 감사 기록은 영원히 불분명해졌을 것이다. 감사관들은 검증되지 않은 공급업체에 대한 모호한 각주를 달았을 것이고 카밀라는 부실한 기록 관리에 대해 사과하는 신중하게 선별된 내용의 발표만 했을 것이며 죽을 때까지 왕비 자리를 유지했을 것이다. 대중은 결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엔 공주는 단독으로 은폐 시도를 막았습니다. 놀라운 신속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활용하여
그녀는 그날 오후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밀라의 지시가 실행되기 전에 이혼 명령에 표시를 하고 해외 계좌를 동결하고 문서 파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앤 공주는 찰스 왕세자에게 알리기 전 법률팀이 자문안을 작성하기 전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범죄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아이 발견은 앤 공주의 충성심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사람을 옹호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11일이라는 시간적 간격은 카밀라가 신문을 받자마자 투명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즉시 인멸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앤 공주는 은폐 시도를 폭로했고 결국 그 은폐 시도가 카밀라의 왕관을 벗겨낸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의적인 은폐는 모든 잠재적인 무죄 주장을 배제하는 행위이며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뒤주의 10월 25일 찰스 왕세자가 보고받기 사흘 전 윌리엄 왕자는 극비리의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왕실 법률 고문은 왕위 계승자인 윌리엄 왕자에게 역외자산 구조 관련 시점, 앤드류와의 연관성, 그리고 왕실이 통제하기 전에 이 사실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윌리엄 왕자의 가장 큰 걱정은 계모가 아닌 국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찰스 왕세자가 공모했거나 알려진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조사 결과 찰스 왕세자는 역외 자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참혹한 홍보 실패와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으며 형성된 윌리엄 왕자는 대중이 필연적으로 국왕의 연루를 의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윌리엄 왕자의 본능은 절대적이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앤 왕세자비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위협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주의 10월 28일 찰스 왕세자는 마침내 조사 결과 전체를 보고받았습니다. 측근들은 이를 그의 재위 기간 중 가장 충격적인 보고였다고 평했습니다. 참모들은 은행 거래 내역서, 유령 회사 등록 서류, 결혼 기간 내내 끊김없이 이어져 온 거래 기록, 그리고 앤드류 왕자와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들을 그의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찰스 왕세자의 첫 반응은 절망적인 부정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샅샅이 뒤져 행정상의 오류가 있는지, 아내가 20년 동안 조직적으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어떤 가능성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류들은 그에게 위안을 줄 수 없었습니다. 국왕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는 카밀라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30년 동안 영국 정부 언론,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과도 싸워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공적 신뢰를 그녀의 명예 회복에 걸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는 적대적인 국민들에게 그녀를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동안 그녀가 역외 계좌에 수백만 달러를 숨기고 자신의 가족 중 가장 해로운 인물들과 결탁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허상을 보증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그날 저녁 찰스는 클래런스 하우스의 서재에서 카밀라와 마주했다. 그는 모든 수행원을 내보내고 복도에 왕실 경호원 2명만 남겨두었다. 카밀라가 들어섰을 때 그녀는 찰스가 무거운 책상 뒤에 엄숙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책상은 두 사람의 부부 관계가 끝났음을 암시하는 물리적 장벽이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찰스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잊은 듯 침묵을 지키며 카밀라가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내버려 두었다. 카밀라의 초기 대응은 예상대로 부인이었다. 그녀는 해당 계좌들이 결혼 전 가족 자금으로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찰스는 2024년까지 입금된 내역을 묵묵히 지적했다. 부인이 무너지자 그녀는 필사적이고 치명적인 변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녀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역외 자산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몇 년 전 앤드류 왕자가 막대한 법적 빚에 허덕이며 자신을 찾아왔고 그를 돕기 위해 비밀리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찰스에게 알리지 않고
계좌를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찰스가 동생과 왕실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아이 변호는 그녀의 파멸을 확정지었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했다면 그녀는 불명예스러운 왕족이 책임을 회피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매우 불법적인 자금 세탁 작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막대한 금융 범죄를 가문의 최고 악당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녀가 20년 동안 대규모 금융 사기를 저지르고 국왕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금액 규모를 축소하려 하자 찰스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정한 범죄는 은폐기만 그리고 그녀가 초래한 조직적 책임이라고 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건 조직적 책임이라고. 다해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카밀라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궁궐 직원들은 78세의 왕비가 마스카라가 번진 채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홀로 지켜보았다.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나서지 않았다.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권력이 이미 사라졌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찰스 왕세자는 전례 없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다. 그날 밤 그는 법률 고문과 개인 비서를 소집했다. 그는 왕비의 모든 자기를 박탈하는 데 필요한 헌법적 절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요구했다. 또한 48시간 이내에 왕비를 클래런스 하우스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즉시 공식 성명을 작성할 것을 명령했다. 자정 무렵 윌리엄 왕자가 도착하여 대중에게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제안했지만 찰스 왕세자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동안 왕비가 왕비로 남아있는 하루하루는 왕실이 적극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또 다른 하루라고 단언했다. 배업적 집행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재정 비리를 이유로 현직 왕비의 자기를 박탈하는 것은 현대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의 퇴위는 자발적인 것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 왕족의 자기 박탈은 적국과의 전쟁과 관련된 것이었지 현직 왕비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실 법률팀은 자기가 군주가 발행하는 특정 법적 문서인 특허장을 통해 부여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문서로 취소할 수 있지만 헌법적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월 30일, 단 이틀 만에 긴급 추밀원이 소집되었습니다. 왕실 법률 고문은 충격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역의 계좌 앤드류와의 관계, 그리고 11일 동안 이어진 은폐 시도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세자비의 자기를 유지하는 것이 왕실의 재정적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로는 의회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동시에 보고를 받고 국가 존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인식했습니다. 총리와 야당 대표는 협력하여 12월 1일 긴급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간결하고 냉혹하며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재정 비리가 왕실에 근본적인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카밀라 파케오 볼스에게 결혼 당시 부여된 왕비 콘월 공작 부인 칭호 및 기타 모든 자기를 즉시 박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회 토론은 짧았지만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필요한 책임 추궁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일부는 왕실이 개인적인 배신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를 무기화하는 끔찍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12월 2일 늦게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되었습니다. 왕실의 재간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찰스 왕은 아내의 자귀지위 그리고 과거 행적을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에 의해 그가 수행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헌법적 의무, 즉 한 남자가 자신의 펜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짓는 서사를 강제로 끝내는 행위로 묘사되었습니다. 12월 3일 오전 6시 47분 성명서가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다이아에나 왕세자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수십 년간의 증오를 견뎌내며 마침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왕관을 쓴 카밀라는 단 120시간 만에 평범한 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단지 해외에 숨겨진 계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의 빛이 그녀를 비추었을 때 그녀의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본능이 그 빛을 끄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은폐 시도에 의해 파멸했습니다. 그리고 생존 본능의 무자비한 효율성에 의해 영원히 변모한 영국 군주제는 그녀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